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 김부장 편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176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장은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간다. 안경이 코끝에 걸쳐 있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말 붙이기가 무섭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하철역 여기 앞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네, 지하철이 들어오긴 하는데 바로 여기는 아니고 2km 떨어진 저쪽에 들어와요. 2km? 분명히 참기름이 상가 바로 앞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줬는데 제가 저기 코너 상가 주인인데요. 혹시 임대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지어질 상가 건물만 수십 채예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랑 한참 멀어서 임대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이 원래 여기 생기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저쪽에 생기기로 했었어요. 혹시 임대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연락처 주고 가세요. 멀찍이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도 가본다. 저쪽 상가 코너 주인인데요. 임대 좀 맞추려고 하는데, 에이, 여기 지금 유동인구도 없는데 누가 벌써 들어오려고 해요? 입주 끝나야 뭔가 틀이 잡히지. 그럼 저 병원들은 뭐죠? 병원은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랑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도 먼저 들어온 병원들 몇 년은 고생해야 될 거예요. 아, 네. 아무튼 저 상가 1층이라고 하셨죠? 임대료 확 낮춰서 내놓으시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연락처 놓고 가세요. 하늘이 노랗다. 그래, 나는 사기당한 것이 분명하다. 사기당한 거야. 근데 어쩌지? 사기당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내가 사기를? 내가? 대출 이자는? 월급이 없는데? 퇴직하면서 받은 거 다 밀어 넣었는데? 김 부장은 망연자실하다. 회사에서 잘린 뒤 퇴직금 사기당한 사람,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잔금은 이미 치렀고 분양하던 참기름 자식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송 과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물리면 안 된다고 했다. 물린다는 게 딱 이런 거였다. 김 부장은 송 과장에게 전화를 해볼까 고민한다. 전 같으면 후배에게 이런 전화를 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송 과장이 반갑게 전화를 받는다. 송 과장 잘 지냈어? 회사 나올 때 얼굴도 못 보고 나왔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김 부장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한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요. 그, 그래. 부장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래.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전에 신도시 출장 갔을 때 상가 분양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납니다. 왜요? 내 친구가 그 지역 상가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부장님하고 갔던 그날 거기 조사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상권은 입주 다 끝난 후에 지하철 운행 시작하고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냥 친구놈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물어봤어. 혹시 주변에 그쪽 상가 산다는 사람 있으면 말리세요. 신도시는 상권이 왔다 갔다 하고 상가가 한꺼번에 지어져서 공실 위험이 진짜 커요. 응, 그렇구나. 그래, 고마워. 김 부장은 조만간 한번 보자고 대충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는다. 송 과장은 느낌이 온다. 이미 사태는 벌어졌다는 것을. 본인 급한 일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 김 부장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김 부장은 혼란스럽다.
이 시간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논팽이뿐이다. 건물주니까 상가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다. 논팽이는 자신을 안심시켜줄 것이다. 분명히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구명줄에 손을 뻗듯 전화를 건다. 어이, 김 부장. 논팽아, 오늘 만날까? 오늘? 그래, 보자. 어디서?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래? 그럼 집 앞에 커피숍 있으니까 거길로 와.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마음을 부여잡고 논팽이가 알려준 커피숍에 도착한다. 입구에 큼지막한 광고판이 붙어 있다. 아메리카노 1,500원. 건물주면 어디 비싼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소박하다. 혹시 자신 같은 백수를 만나는 자리라 1,500원짜리 커피숍에 온 건가? 김 부장은 본인도 깨닫지 못한 열등감에 스물스물 기어오른다. 논팽이가 커피를 주문한다. 1,500원짜리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스타벅스 커피보다 3배 저렴한데 양은 3배 많다. 김 부장이 테이블 위에 최신상 아이폰을 올려놓는다. 논팽이도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둔다. 5년은 지난 것 같은 갤럭시 6인지 7인지 모르겠다. 낡았다. 야, 너 건물주 폰이 이게 뭐냐? 왜? 잘 만드는데 전화랑 카톡만 되면 되지 뭐. 그래도 너무했다. 좀 바꿔라. 고장나면 바꿀 거야. 네 건 얼마냐? 좋아 보이네. 100만 원 넘지 아이폰인데. 김 부장은 2년마다 신상폰으로 바꿔왔고 갤럭시 쓰는 사람은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냐? 네가 양복 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어색하다. 나 회사 그만뒀어. 짜증나서. 오래 다니기도 했고. 그래, 잘했어. 회사 오래 다녀서 뭐하냐? 다른 일 하라고? 물어볼 게 있는데 신도시 새로 생기는 데 있잖아. 내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거든? 뭐?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어디 상가? 김 부장은 주소를 불러준다. 논팽이가 핸드폰으로 찾아본다. 4억 할인받아서 7억에 코너 자리 받았는데 어때? 잔금 끝났어? 어. 야, 이 붕신아. 미리 물어보던가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해?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은 신도시에 왜 상가를 사? 지하철역도 다닌다고 하고, 임대도 잘 들어온다고 하고, 할인도 많이 해주고, 지 잘난 맛에 살더니, 어휴, 대출은 얼마나 받은 거야? 3억. 이자 낼 돈은 있고? 없어. 퇴직금이랑 통장에 얼마 있던 거 싹 다 넣었어. 논팽이가 눈을 질끈 감는다. 주변 부동산에 가봤어? 임대 맞춰달라고 얘긴 해놨어? 근데 다들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나도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재수 씨는 아니야? 아니, 몰라. 야, 이런 걸 최소한 가족이랑 상의하고 해야지. 투자해본 적도 없으면서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스타벅스 계약하고 나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스타벅스 좋아하네. 스타벅스가 미쳤냐? 왜 그런 상가에 들어가? 재수 씨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매달 이자는 어떻게 하려고? 돈 한 푼도 없다며. 김 부장은 아내에게 말할 자신이 없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념들이 몰아친다. 다시 취직을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써줄 곳이 있을까? 나보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넘치는데 내가 그 틈에 낄 수 있을까? 아들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들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내는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전무님, 상무님, 최 부장은 뭐라고 생각할까? 가슴이 코끼리에 짓눌린 듯 답답하다. 김 부장은 집까지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르겠다. 주차장에 도착해 시동을 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난다. 의자를 뒤로 눕혀 선루프를 통해 하늘을 본다. 선루프에는 비둘기 똥들이 아직도 굳건하게 붙어 있다. 여전히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다행이다. 텔레비전을 켠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부동산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다. 여보, 오늘 나 첫 계약했어. 전세 계약인데 그래도 너무 짜릿해. 사장님이 나보고 소질 있는 것 같대. 우리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축하해. 김 부장은 저렇게 좋아하는 아내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이 분위기를 망치기 싫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다. 후, 숨을 몰아쉰다. 회사 다니면서 받던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의 스트레스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황급히 달려온다. 여보, 괜찮아? 힘들어 보여. 숨이 너무 답답해. 병원에 가봐야겠어. 병원이라면 질색하던 김 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병원 가자는 말을 한다. 의사는 다 사기꾼이라던 김 부장이다. 아내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함께 응급실로 간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말한다. 좀 나아졌어. 간호사가 김 부장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한다. 크록스를 신고 피곤한 표정을 한 의사가 앉아 있다. 차트를 보며 여기저기 체크하더니 김 부장에게 말한다. 다 정상 수치고요. 신체적 문제는 없습니다. 공황 증상이네요. 정신과를 가보셔야겠어요. 정신과? 미친 사람들만 가는 정신과를 나보고 가라고? 김 부장은 말문이 막힌다. 아내는 김 부장을 부축하며 나온다. 여보, 오늘 당장 가보자. 지금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무슨 정신과야? 김 부장은 목소리를 높인다. 의사 선생님이 가라잖아. 당신 아까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했잖아.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설득한다. 그러나 이제 좀 편해진 김 부장은 숨이 안 쉬어진 그 순간을 금세 잊었다. 괜찮아, 괜찮아졌어. 그리고 정신과는 절대 안 가. 그날 저녁, 김 부장은 다시 가슴이 답답해진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다. 아까보다 더 큰 코끼리가 명치를 짓누른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곧 죽을 것만 같다. 여보, 병원 가자. 병원에 혼자 갈 자신이 없다. 아내는 김 부장을 데리고 다시 응급실로 간다. 오전에 진료한 의사와 다른 의사인데 똑같이 크록스를 신고 있다. 공황 증상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면 종종 발생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바로 드시고 내일이라도 바로 정신과 가세요. 김 부장은 약을 먹고 응급실 대기실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내일 정신과 가보자. 아니야, 나 멀쩡해. 그냥 스트레스인데 무슨 정신과야. 저 의사들이 진단은 잘못 내린 거야. 여보, 그만 정신 차려. 아내가 김 부장에게 큰 소리를 낸다. 다소곳하기만 하던 아내가, 항상 내 편이던 아내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내가 백수라서 소리 지르는 건가?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가보라잖아. 그것도 두 명이나. 왜 그래, 왜? 다시 아내가 목소리를 높인다. 김 부장은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더 창피하다.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부장님은 남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인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이 적막하다. 숨소리밖에 안 들린다. 아내의 눈치를 흘끗 보며 김 부장이 마침내 침묵을 깬다. 여보, 내일 거기 갈게. 김 부장은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한다. 나는 사기꾼 의사들 말에 동의한 게 아니다.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며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는 정신과 병원 여기저기를 찾아보더니 예약을 한다. 여보, 예약했어. 내가 정신과를 가다니. 약간, 아니, 많이 이상한 사람들만 간다는 정신과다. 가면 미치광이들이 날뛰고 있겠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난리 법석이겠지. 나한테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김 부장은 온갖 상상을 한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풀썩 180, 191쪽부터 읽겠습니다. 김 부장은 정신과 앞에 도착한다. 문 옆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써 있다.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걸 볼까봐 불안하다. 두리번거리다 냉큼 들어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다. 어제 갔던 응급실보다 훨씬 조용하다. 소리 지르고 날뛰는 미치광이들은 없다. 가끔 가던 치과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대기하는 사람들도 출퇴근 때 보던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이 평범해 보인다. 종이컵을 집어 정수기 물을 붓는다. 물을 마시며 정수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의 의사 프로필을 본다.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 지원했던 학교다. 혹시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한다. 간호사가 김 부장 이름을 부른다. 오른쪽 끝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 부장과 아내는 방으로 향한다. 원장실이라고 쓰여 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은 의사의 인사에 별다른 대꾸 없이 원장실을 둘러본다. 다른 병원과 달리 책상, 책, 공기청정기만 있고 별다른 의료기구가 없다. 정신과라서 그런가 보다. 정신과 의사라면 근엄하고 나이 지긋한 사람일 것 같았는데 젊은 여자 의사다.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인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세상 얼마나 살았다고, 나보다 인생 짧게 산 사람한테 들을 말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김 부장이 대답하지 않자 아내가 대신 대답한다. 남편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해 하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공황 증상이라고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주춤주춤 일어선 아내가 진료실을 나간다. 보호자? 나를 진짜 환자로 보는 건가? 김 부장은 이 상황이 당혹스럽다. 선생님, 호칭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여의사가 또박또박 말을 잇는다. 김 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의사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나쁘다. 김 부장님,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최근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가족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좋아요. 김 부장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의사는 곰곰이 생각한다. 말씀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의사는 사전 질문지에 직업란은 본다. 무직이라고 쓰여 있다. 회사를 그만두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왜요? 아, 그렇군요.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신 이후에 변화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의 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별일 없어요. 회사는 왜 나오게 되셨나요? 그게 왜 궁금해요? 상사들이 내가 치고 올라가서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미리 날 쳐낸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내가 잘 나가는 거 흠집내고 다녔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건 김 부장님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혹시 본인의 퇴직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은 없나요? 상무님이 한 말이 생각난다. 대충 들은 적은 있는데 다 나를 내보내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보호자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김 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왜 여기 앉아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짜증이 난다. 아내가 의사 앞에 앉는다. 남편분이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을 가족에게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 부담이 누적이 되어서 공황이 온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은 대개 정신과에 대한 반감이 크고 방어적입니다. 사모님한테는 본인 속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요, 저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남편은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분인 거죠. 가족은 반드시 본인 힘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 상담부터 서서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약 처방해 드릴 테니 힘들면 드시라고 해주세요. 처음부터 억지로 먹게 하면 거부감만 커질 수 있거든요. 다음 주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 부장과 아내는 약봉지를 챙겨 집으로 간다.
여보, 가슴 답답한 증상 있을 때 먹어. 여기다 둘게. 나 미친 사람 아니야. 김 부장은 선반에서 라면을 꺼낸다. 내가 끓여줄게. 아니야, 내가 끓일래. 당신은 아르바이트 하러 가. 시간 됐잖아. 김 부장은 가만히 있는 게 더 괴롭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도 괴롭다. 일도 안 하는 백수가 쌀만 축내는 기분이다. 그냥 손에 잡히는 아무 일이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식탁 위에 두고 간 정신과 약봉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다들 나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게 싫다. 집에 저런 약이 있는 게 싫다.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다.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탁 깨서 넣는다. 달걀 껍데기가 라면 속에 빠진다. 대학 자취 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라신, 라면의 신으로 불리던 김 부장이 이제는 달걀 하나도 제대로 못 깬다. 결혼하고 냄비 손잡이를 잡아본 지 20년은 된 것 같다. 껍데기들이 보글보글 거품과 함께 떠오른다. 젓가락으로 집으려 하는데 잘 집히지 않는다. 내가 거품 위에 달걀 껍데기 같은 존재인 것 같다. 회사에서도 나를 이런 눈으로 본 걸까? 빨리 건져내서 버리고 싶은 그런 필요 없는 존재. 집에서도 이런 존재일까? 아내와 아들조차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면이 적당히 익어갈 때쯤 참치캔을 따서 둥둥 떠 있는 기름을 버린다. 냄비째 라면을 식탁에 놓고 후루룩 먹는다. 참치도 한 젓가락 먹는다. 평소와는 다른 맛이다. 김 부장에게 라면은 등산 끝나고 먹는 성취의 라면, 축구 끝나고 먹는 승리의 라면, 술 취해서 먹는 해장의 라면,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먹는 우정의 라면, 주말이 오기 전 금요일 점심에 먹는 설렘의 라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기당한 백수, 패배자, 이상자의 라면이다. 라면 끓인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더 빠르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 눈치 보며 급하게 먹던 버릇이 남아있다. 한 번 빨라진 식사 속도는 느려지기 어렵다. 배가 부르다. 핸드폰을 바라본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온 것이 없다. 임대 맞춰달라고 들렀던 부동산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회사 일로 김 부장을 찾았을 텐데 회사를 나온 뒤로는 텔레마케터가 자신을 고객님으로 부르는 전화뿐이다. 다음 정신과 상담일이다. 젊은 여자 의사는 반갑게 김 부장을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회사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김 부장님을 험담하고 배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야 내가 진급 누락 없이 승진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주로 내가 맡아서 했으니까요. 정신과 의사는 알고 있다. 본인이 잘 나가던 왕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한다. 그러셨군요. 김 부장님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원래 회사라는 게 경쟁이에요. 입사하는 순간부터 동기들하고 경쟁하고, 치고 올라온 후 후배들하고 경쟁하고요. 늘 경쟁하는 게 힘드셨겠어요.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버릇처럼, 어, 익숙했어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김 부장의 입은 회사 이야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풀린다. 어릴 때부터라.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입사에서는 진급 때문에 경쟁하고, 학생 때는 성적 잘 받으려고 친구들이랑 경쟁하고, 어릴 때 집에서는 형들하고 경쟁하고 그랬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 어릴 때 형들하고 경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부장은 생각에 잠긴다. 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김 부장이 꼭 다물었던 입을 힘겹게 연다. 부모님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칭찬도 안 해주시고 별로 관심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보다 잘하고 싶었어요. 관심 받고 싶었던 건지 무슨 이유인지. 학생 때 친구들과 경쟁했던 것도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신 건가요? 네.
아마도 김 부장은 본인의 지난 시절에 몰입해 있다.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두 개의 사건을 떠올린다. 우리 집에서는 큰형이 항상 우선이었다. 큰형은 방을 따로 쓰고 나는 둘째 형과 방을 같이 썼다. 둘째 형은 나와 같이 방 쓰는 게 불편하다며 방을 따로 달라고 어머니께 늘 불평을 했다. 국민학교 때 어머니는 귤 10개를 사와서는 4개는 큰형, 3개는 둘째 형, 3개는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내 책상에 3개를 올려놓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2개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1개만 남아 있었다. 나는 둘째 형에게 내 귤 어쨌냐며 따졌고 둘째 형은 자기를 도둑놈 취급하냐며 화를 냈다. 생각해보니 둘째 형은 내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다. 큰형 방으로 갔지만 거기에도 귤은 없었다. 책상 서랍을 한 칸, 두 칸 뒤졌는데 너저분하게 학용품만 굴러다닐 뿐 귤은 없었다. 문득 책상 옆에 쓰레기통을 열어보고 귤 껍질이 잔뜩 버려져 있었다. 열어보니 귤 껍질이 잔뜩 버려져 있었다. 나는 귤 껍질을 모두 꺼내 조각조각 맞췄다. 맞추고 보니 4개는 좋게 넘었다. 5개를 맞추고도 몇 조각이 더 남았다. 내 귤을 큰형이 먹은 것이었다. 나는 귤 껍질 퍼즐을 그대로 두었다. 큰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 증거물을 보여주며 따져야겠다 마음먹었다. 큰형이 돌아왔다. 음,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나는 형 방으로 가서 소리쳤다. 형이 내 귤 먹었지? 이거 네가 그랬어? 쓰레기를 왜 방바닥에 깔아놔? 다 치워! 형이 내 귤 먹었잖아. 귤 내놔! 짝! 형이 내 뺨을 때렸다. 형에게 맞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 아무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귤을 빼앗긴 게 더 억울했다.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나는 방에서 혼자 씩씩거리며 남은 1개의 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나는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큰형이 한 짓을 일렀다. 엄마, 큰형이 내 귤 2개 훔쳐먹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큰형이 내 귤 2개 훔쳐갔다고요. 어머니는 말없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목걸이에 걸고 장갑을 벗었다. 엄마, 형이 훔쳐갔다고요. 나는 빽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 해. 그럼 네 형한테 따지든지. 큰형이 분명히 훔쳐갔는데 발뺌하잖아요. 내가 쓰레기통에서 귤 껍질 다 세어봤다고요. 큰형이 가지고 간 거 맞아요. 형이 그걸 왜 가지고 가니? 엄마 힘들어. 조용히 좀 있어. 엄마 나빠. 큰형도 나빠.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엎드려 1개 남은 귤을 꽉 쥐고 펑펑 울었다. 내 편은 없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화가 났다가 억울했다가 다시 화가 났다가 서러웠다가 감정이 교차하면서 터진 울음이 다음 울음을 만들어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이마는 땀에 젖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손 안에 있던 귤이 말랑말랑해졌다. 눈물이 그칠 때쯤 귤 껍질을 깠다. 말랑한 껍질은 손가락 움직임 3번 만에 다 까졌다. 신맛보다 단맛이 더 강했던 그때의 따뜻한 귤 맛은 잊히지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집안에서 누구와도 친밀하지 않았다. 형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한 적도 거의 없었다. 줄곧 반장을 하던 큰형 학교에 어머니가 떡을 맞춰 들고 가신 기억이 난다. 나도 반장이 하고 싶었지만 잘난 것 없는 나를 친구들이 반장으로 뽑아줄 리 없었다. 공부라도 잘하면 반장이 될 수 있을까 싶어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반 2등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 덕분인지 2학기에 부반장이 되었다. 반장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졌지만 부반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무엇보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났다. 신발 주머니를 휘휘 돌리며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나 빨리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덜컥덜컥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둘째 형이 들어왔다. 형, 나 부반장 됐어! 둘째 형은 나를 흘낏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고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동전 몇 개를 집어들고 다시 나간다. 1시간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엄마, 엄마, 나 부반장 됐어. 그래.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시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셨다. 화장실 문을 닫는 어머니 뒷모습. 그때 딸깍거렸던 문소리.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화장실에서 나오신 뒤에라도 한마디 해 주실 줄 알았다. 나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어머니가 잘했다 라는 칭찬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김 부장의 이야기를 경청한 의사가 질문한다. 부모님께서 김 부장님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워낙 뭐 일만 하고 사셔서 그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절이라 저희 형제들 걷어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김 부장님은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아드님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퍽! 한 대 맞은 기분이다. 김 부장 아버지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만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얼굴 볼 새 없이 바쁘셨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일하러 나가셨고, 잠이 들어야 들어오셨다.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지만, 김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갈게요. 부장께서 승진을 하셨으면, 부장까지 승진을 하셨으면 밑에 후배들이 꽤 많았겠네요. 네, 많았어요. 그 후배들에게는 어떤 부장님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퍽, 한 대 더 맞았다. 상무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팀원들이 만든 보고서를 내 마음대로 바꿨던 것이 생각난다. 팀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멋져요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였던 것이다. 자신만을 돋보이기 위해 살아왔던 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상무님이 하신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글쎄요. 솔직히 아닌 것 같네요. 저만 잘 나가면 된다고.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인다. 지난번에 처방해드린 약은 드셨나요? 아니요. 숨이 가빠온 적은 없었나요? 있긴 했는데 공황 증상은 감기와도 같은 거예요. 감기약 드시는 것처럼 드세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있을 때 약을 먹거나 파스 붙이듯이요. 사실 김 부장은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두렵다. 이걸 먹는 순간 끊을 수 없을 것만 같고 진짜 정신 이상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의사가 김 부장 마음을 안다는 듯이 말한다. 정신과 약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황 증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은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온다. 정신과는 치과처럼 아픈 게 없어서 좋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김 부장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간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인정하기 싫지만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핸드폰이 울린다. 논팽이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뜬다. 상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받지 않는다. 아내에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아내가 없을 때 논팽이에게 전화를 건다. 논팽이 전화했었네. 잘 사냐? 궁금해서. 그냥 있어.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든 손실 메우려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럴 때 또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해. 투자할 돈도 없어. 그럼 다행이고 그냥 궁금해서 전화해 본 거야. 시간 많은 친구 생겨서 좋네. 한번 보자. 그래. 그래도 나 잘 살고 있나 연락해 주는 건 논팽이뿐이다. 갈 데 없는 김 부장은 집 근처 산으로 향한다. 산에 올라가며 의사가 한 말을 생각한다. 내 부모님의 무관심한 태도가 나의 모습이라니.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관심에 목말라 있었을까? 내가 아들의 날개를 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들이 삐딱선 타지 않도록 잘 키워준 아내가 고마워진다. 산 정상에 도착한다. 오랜만에 등산을 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린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땀을 식혀준다. 주머니를 뒤져 자유시간을 하나 꺼낸다. 우적우적 씹어 삼킨다. 멀리 최 부장네 아파트도 보이고 철거가 거의 끝난 상무의 재건축 아파트도 보인다. 한때 초미의 관심사였던 집이다. 그렇게 집착해왔던 집이 뭔지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집 생각보다는 김 부장 본인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들이 나를 정말 시기 질투해서 쳐낸 걸까? 내가 정말로 무능한 걸까? 아, 한숨이 길어진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다지 아찔하지가 않다. 바닥이 가깝게 보인다. 순간 김 부장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여기서 떨어지면 편해질까? 내가 없어지면 아내와 아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난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행운의 여신은 없는 걸까? 행운의 여신은 저 아래에 있는 걸까? 저 아래로 가면 여신을 만날 수 있겠지? 풀썩. 김 부장은 자리에 주저앉는다. 무릎에 힘이 풀린다. 가족이 없었다면 행운의 여신을 만나러 외로이 갔을 것 같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대로 주저앉은 채 멀리 시선을 옮긴다. 페인트 칠한 지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김 부장 아파트가 보인다. 그래, 집도 있는데 노숙자처럼 되기야 하겠어. 저 집 한 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퇴직하고 보니 남는 건 가족과 저 집 한 채뿐이다. 아, 망할 상가 하나와 대출이 있다. 한동안 반대편에 있는 산을 바라보다가 엉덩이를 털고 발걸음을 돌려 내려온다.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배가 고프다. 김밥집이 있다. 그때 최 부장도 참치김밥 사줄 걸. 아니야, 나를 끌어내린 장본인 아닌가. 상반되는 감정이 치열하게 다툼을 한다. 입맛이 없어진다. 집으로 향하던 중에 문득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다. 생각해보니 어느 부동산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고 보면 김 부장은 가족에게 참 관심이 없었다.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빠인지, 어떤 팀장인지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길거리에 스쳐가는 남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쓴다. 백화점 직원, 카페 종업원, 회사 로비 안내원 등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생각만 했다. 대출 이자 지불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출 이자 지불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이자를 낼 돈은 있다. 주식 앱을 켠다. 플러스 100이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면 그래도 몇 달 동안 이자는 낼 수 있다. 혹시 대박이 터질지 모르는 몇 개 종목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아내가 일을 안 했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했을까? 관리비는 어떻게 냈을까? 아득하다. 돈, 돈, 돈. 결국 돈이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직업을 잃은 것뿐인데 직업을 잃으니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내가 없어진 기분이다. 아들 말이 맞았다. 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다. 나는 임원이 되려고 회사를 다닌 건데 상무님과 전무님은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임원이 된 거였다. 그들도 직원일 뿐이었다. 그들이 성공의 최정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보니 그냥 다 같은 직원이다. 돈이 세상의 중심인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굶고 일하는 자는 굶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사기까지 당했다. 굶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할 뿐이다. 감사해야 하나? 때마침 논팽이에게서 전화가 온다. 김 부장, 뭐해? 놀자. 백수끼리 놀자고. 그래. 기분도 꿀꿀한데. 근데 남자 둘이서 뭐하냐? 족발이나 뜯자. 우리 가족, 족발집으로 와. 우리 가던 족발집으로 와. 그래. 김 부장은 논팽이를 족발집에서 만난다. 반반, 대사이즈로 주세요. 너 맨날 이렇게 놀면서 사냐?
뭘 놀아? 운동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임장 다니고 나름 열심히 살아. 부럽다.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을 왜 안 해?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자랑 세금만 해도. 한 잔 받아. 맥주를 콸콸콸 따른다. 논팽이는 예전부터 거품이 잔뜩 생기도록 따른다. 운동하고 왔어? 헬스 하고 나면 뭐 단백질 섭취가 필수지. 그래서 족발 먹자고 했구먼. 족발만 먹어야 하는데 맥주도 같이 마시니까 살이 안 빠진다. 근육도 빠지고. 논팽이는 네가 좋아하는 족발. 기죽어서 못 먹고 있을까 봐 먹자고 했다. 는 말은 속에만 담아둔다. 상가 쪽에선 아무 연락 없어? 없어. 사기친 놈들 싹 다 잡아 넣어야 하는데. 논팽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대로 마음먹은 듯이 말을 꺼낸다. 김 부장, 내 말 잘 들어. 그 사람들이 사기 쳤다는 거,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결국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야. 너 그때 회사에서 나올 때쯤이었지? 너처럼 자존심 센 놈들은 그 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 회사에서 갖고 있던 지위가 전부였는데 갑자기 없어져 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 뭐라도 하게 되고. 논팽이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장난만 치던 녀석이 상무와 비슷한 말을 하다니 새삼 놀란다. 투자를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시켜야 하는데 그때 네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었을 거야.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지. 돈줄은 끊기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쪽팔리지. 그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100% 실패야. 그래서 나도 투자할 때는 내 감정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결정하기 전에 항상 확인하려고 해. 논팽이는 구멍난 깻잎에 마늘과 불족을 얹어 먹는다. 몇 달 전에 김 부장이라면 직원한테 벌레 먹은 깻잎 좀 보라며 깨끗한 깻잎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보통 사기꾼들은 엄청 친절한데 그 분양 사무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어.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술하게 놔주지도 않더라고. 대신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요즘은 예전처럼 막 사라고 달달 안 해. 걔네들은 밀당 선수야. 김 부장은 맥주를 원샷한다. 음, 그런데 말이야. 너 만약에 그 상가에 임차 들어와서 월세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좋겠지? 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왜? 그럼 네가 성공한 투자자라고 자만하게 될 거 아니야. 부동산 전문가라고 착각하게 되고 자만심만 쓸데없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과감해져서 진짜 큰 사고 치게 되어 있어. 3억 대출 이자는 네가 알바를 하든 배달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낼 수 있잖아. 근데 상가 건물 전체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봐. 3억이 아니라 30억 대출이야. 그때는 진짜 골로 가는 거지. 내 주변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 김 부장은 턱하니 말문이 막힌다. 꼬질꼬질 추리닝을 입은 나보다 더 백수처럼 보이는 저 녀석이 갑자기 한참 형처럼 느껴진다. 30억 빚이라니. 3억이라 그나마 다행인 건가? 김 부장이 깨작거리는 것을 지켜보던 논팽이가 말한다. 팍팍 좀 먹어. 너무 매워? 막국수 먹을래? 나는 족발집 막국수는 안 먹어. 막국수 전문점에서나 먹어. 김 부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족발집에서 나오는 허접한 막국수다. 이놈 뭘 좀 안 해? 그나저나 상가는 재수 씨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도 말 안 했어? 나만 아는 거야? 참, 영광이다. 으이그. 요즘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재밌어 해. 그 기분 망치기도 싫고 말할 용기도 없고. 재수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이야, 너보다 낫다. 너 자격증 뭐 있냐? 운전면허증? 너 1종도 아니고 2종이잖아.
일종이면 학원버스 기사라도 해보라고 할 텐데 못하겠네. 논팽이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러던 놈이라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 재수 씨도 땄으니까 너도 따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한다더라.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부동산이야? 네가 지금 앞뒤 가릴 때야? 정신 못 차렸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 민수 알지? 민수 요새 택시기사 한다더라. 일반 택시 몇 년 하다가 개인 택시 하면서 잘 산대. 완전 개인 사업자야. 너도 택시 해보든가. 조금만 추워도 히터 틀어달라 하고,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달라 하고, 담배 냄새 난다고 창문 열고, 라디오 소리 줄여달라 하고, 급하니까 빨리 가달라 하고, 술 먹고 토하고, 김 부장은 자신이 택시 타서 했던 짓이 기억난다. 차마 택시는 못 타겠다. 내가 무슨 택시기사야. 장난해? 그럼 뭐 할래? 치킨집 할래? 닭고기가 안 익었다고 눈 부릅뜨고 따지고, 이 집 맛없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뼈가 까맣다고 오래된 닭 쓴 거 아니냐며 불평하고, 단무지 양이 왜 이렇게 적냐고 투덜거렸다. 치킨집도 차마 못하겠다. 안 해, 치킨집. 그럼 택배? 도대체 언제 오냐고 택배 기사를 닥달하고 박스가 찌그러져 있으면 왜 던졌냐고 따지고 카트에 박스를 가득 싣고 엘리베이터 탄 기사에게 좁다고 눈을 부라렸다. 택배도 차마 못하겠다.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지. 비용신. 사지 멀쩡한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김 부장은 다시 말문이 막힌다. 장난이야 임마. 족발이나 뜯어. 뼈는 다 네 거야. 나 뼈 싫어해. 얼마 만에 족발인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었고, 회식 때마다 너무 많이 시켜서 남기기 일쑤였다. 그런데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차마 내 돈 주고 사 먹지를 못했다. 맛있다. 논팽아, 근데 너 정신과 가본 적 있냐? 몇 번 갔지. 가끔 가. 정말? 왜? 다운된 기분이 오래 간다거나, 화가 쉽게 난다거나, 그럴 때 갔어. 갑자기 정신과는 왜? 이렇게 느긋하고 성격 좋은 건물주 논팽이가 정신과에? 미친 사람들만 가는 게 정말 아니었나? 아, 그냥. 그래, 너도 한번 가봐. 그러고 보니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정신과야. 진단 좀 받자. 그래 볼까? 정신이 이상한데 정신과 안 가는 놈들이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 자기가 이상한 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정상이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논팽이가 화장실에 간다. 논팽이가 오늘따라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 김 부장이 걱정이 돼서일까? 김 부장은 논팽이가 사라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화장실 간다던 놈이 몰래 계산하고 있다. 못 본 척 다른 곳을 본다. 평소 같으면 달려가서 뭐 하는 거야? 내가 계산할게.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언제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라고 나갈 때 말할 것이다. 차가운 맥주를 계속 마셔서 그런지 으슬으슬 춥다. 세 번째 정신과 상담일이다. 아내와 손을 꼭 잡고 간다. 연애할 때나 잡았던 손을 최근에 다시 잡는다. 김 부장도 이유는 모른다. 정신과에 몇 번 가다 보니 남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논팽이도 종종 다닌다니 자신도 가도 될 것 같다.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김 부장이 먼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하셨던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너무 제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우울해지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게 심해지면 나르시시즘, 자기의 성, 인격장애가 되는 거고요. 인격장애? 내가 미친 사람이자 장애인? 제가 그럼 인격장애인가요? 술에 취했다고 하면 약간 취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 것처럼 뭐든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격장애도 미미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할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티가 안 나고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아, 네. 회사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혹시 김 부장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관계가 있었나요? 바로 최 부장이 떠오른다. 네, 있어요. 최 부장이요. 최 부장님이 김 부장님께 어떤 불편한 감정을 주었을까요? 저랑 같이 진급 누락 없이 쭉 왔었고, 비슷한 업무도 쭉 해왔고요. 그래서 늘 견제해 왔나요? 네. 최 부장님도 김 부장님을 라이벌로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 부장님이 최 부장님과 업무적으로 비슷했다면 업무 외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 부장이 좋은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면 저는 그것보다 더 비싼 걸로 샀어요. 그리고 최 부장이 집도 더 좋은 데 살고요.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경쟁심을 느끼셨나 보네요. 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브랜드 있는 구두나 넥타이나 정장, 시계, 그런 게 다 사 모으는 게 습관이었어요. 김 부장님 주변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시계는 상무님 거 보고 샀고, 구두는 젊은 팀원들이 알려준 유행한다는 브랜드고, 넥타이는 좀 비싼 거. 그렇게 좋은 것들을 걸치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지하철 타고 회사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갈 때까지 다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지하철역이나 화장실 거울을 보면 그런 걸 걸친 제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김 부장님은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서 본인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셨고, 그래서 진급도 잘 하셨고, 외적인 부분도 인정받기 위해 명품을 걸치면서 우월해지고 싶으셨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 충격이 크셨고, 그 이유는 남들의 배신과 질투라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내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준다.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보통 주변의 인정이나 우월감이 중요한 분들은 개인의 결함이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해요. 열등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거든요. 자신의 행동에 합리화를 하고 모든 원인이 나를 제외한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 의사가 지금 내 뼛속까지 후벼 파고 있다. 최 부장을 떠올릴 때 불편한 게 또 있다면요? 네, 우리 집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최 부장 집이 훨씬 새 집이고 비싸더라고요. 그게 질투가 나셨나요? 네, 꾀죄죄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 저보다 좋은 집 산다니까 더 배 아프셨겠네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내도 친구들도 나의 내면을 들쑤신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닭고기처럼 발골당하는 건가? 의사의 질문은 계속된다.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나요? 더 좋은 집을 사셨나요? 아니요, 상가를 샀어요. 훅, 논팽이에게만 발설한 1급 기밀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아, 상가를 사셨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서 하신 이야기는 저와 김 부장님만 아는 겁니다. 상가 사셨다는 건 김 부장님이 사모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알고 있다. 퇴직한 사람들이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것을. 대기실에서는 아내가 변함없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김 부장을 맞는다. 상담하면서 너덜너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한편 스스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궁금해졌다. 그 잘난 김 부장에 대해서. 집에 도착한다. 김 부장 아파트 주차장에도 예전에는 별로 없던 수입차가 즐비하다. 차 문을 열려다가 갑자기 김 부장이 말한다. 외제차, 외제차. 참 웃겨, 그치?
뭐가? 아이폰 보고 우리가 외제폰이라고 안 하잖아. 망고나 바나나도 외제 과일이라고 안 하는데 유독 차만 외제차, 수입차라고 하는 게. 그러게,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 요즘 수입차가 갑자기 많아지긴 했어. 본사에 있을 때 젊은 애들 수입차 끌고 왔을 때 혼자서 버럭했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하하, 그랬어? 뭐 우리 세대 문화는 그랬지만 지금은 변했지. 왜 나만 그걸 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당신이었어도 비슷했을 거야. 근데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김 부장이 침을 꿀꺽 삼킨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아내와 첫 키스하기 직전 침 넘기는 소리가 아내에게 들릴까 조마조마했던 그때가 생각난다. 응? 상가 하나 분양받았거든. 상가? 무슨 상가? 누가? 내가 저기 신도시에 새로 짓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 상가를 당신이 산 거야? 당신한테 말하고 샀어야 했는데, 얼마짜린데? 7억. 7억? 여보,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 퇴직할 때 받은 거랑 대출이랑 해서, 아,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쉰다. 미안해. 3억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임대가 안 나가. 내가 이자는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미안해. 지금 말해서. 여보, 왜 그랬어? 미안해. 음소거를 해놓은 듯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다. 김 부장에게는 1시간 같은 1분이 지났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머리를 털면서 고개를 든다.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 얼굴이 그동안 많이 어두웠구나. 당신이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그런 걸 텐데. 아,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하고 했었어야지. 그랬어야 했는데, 혼자 급하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는 연애 시절 몰래 미팅하다가 걸렸을 때 빼고 처음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상가에 한번 가보자. 그럴까? 쳐다보기도 싫던 신도시로 향한다. 여기저기 공사 중이다. 오늘도 참기름 아저씨들이 팜플렛을 들고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다. 온갖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 마지막 기회, 임대 확정, 고정 수익, 노후 대비. 마침내 김 부장 상가에 도착한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아내가 말한다. 이 정도 평수면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카페? 빵집? 뭐 그 정도?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아직 아파트 입주하려면 좀 남았고. 지난번 들렀던 부동산에서 들은 말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인가 보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알 수 있나 보다. 딱히 지금 들어올 만한 게 없어 보이네. 뭐가 없을까? 아들이 지금 방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좁아 보이더라고.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건 좀, 뭐 어때? 어차피 비어 있잖아. 누구라고 또 쓰면 좋은 거지. 내가 한번 말해볼게, 여보.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 있으면 나한테도 꼭 미리 말해줘.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신이 대기업 출신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건 알지만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생각 들어보는 게 도움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나는 아내니까 나한테는 꼭 말해줘. 지금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혼 사육감이라고 난리칠 텐데 진짜 내 아내는 천사다. 아내는 어쩌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걸지도 모른다. 아내가 이 상황에서 난리치면 나도 같이 받아칠 테고 더 고집스럽게 나를 정당화하려고 버틸 테고 부부 사이는 흐트러지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조차 없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나도 좀 안다. 오늘은 236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이제 끝까지 읽어서 1편이
1편을 끝낼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 김부장 편 5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